똥. 새벽녘, 갑자기 집이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게사코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어슴푸레한 가운데서도 전등이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무서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낡은 집에 사는 게사코는 지진이 죽도록 두려웠다. 흔들림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심해졌다. 기둥이 삐걱거리고 집안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게사코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방을 뛰쳐나가려고 했다. 바로 그때 뭐라고 부르짖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게사코는 놀라서 귀를 기울였지만 더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결코 환청이 아닌 분명한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게사코의 집은 절이고 주위는 묘와 마당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린아이가 가까이에 있을 리가 없었다. 지진과 들릴 리 없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게사코는 벌벌 떨면서 흔들리는 방 안에 서 있었다. 서서히 흔들림이 가라앉았다. 휴 하고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뺀 순간 이번에는 기세 좋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소리의 크기로 보아서는 계부가 틀림없었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얇은 벽을 통해 소변을 보는 소리가 들렸다. 게사코의 방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인데 화장실 옆에 있어서 소리가 다 들린다. 주지인 계부는 남 앞에서는 점잖게 걷는 주제에 집안에서 하는 행동거지는 전부 조잡하고 거칠다. 게사코는 쭉 귀를 막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계부가 바닥에 흘린 소변을 닦아야 할 것이다. 계부는 언제나 화장실을 더럽혔다. 어쩌면 게사코가 싫어하라고 일부러 더럽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금세 염세적인 기분에 사로잡혔다. 정말 싫다, 이런 인생. 화장실에서 나온 계부의 발소리가 게사코의 동향을 살피는 것처럼 방 앞에서 뚝 멈췄다. 게사코는 숨을 죽였다. 기분이 나빠서 울음이 나올 것 같았다. 계부가 다시 계단을 올라갈 때까지 살아있는 기분이 아니었다. 게사코는 힘이 쭉 빠져서 침대로 돌아갔다. 머리맡의 시계는 오전 4시 반. 어째서 지진은 꼭 새벽에 일어나는 걸까? 게사코는 이불을 어깨까지 덮었다. 2층 침실 미닫이가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 바깥은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게사코는 절 부엌과 본당 주위를 빙 둘러선 음침한 묘들을 생각했다. 유령은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이런 새벽에는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아이의 목소리는 분명 지진을 두려워하는 자신의 공포심이 낳은 환청이었을 것이다. 게사코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자신을 납득시키고 어떻게든 다시 잠들려고 노력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땀에 푹 젖은 채 게사코는 눈을 떴다. 엄청난 공포심에 몸이 돌처럼 굳었다. 무서운 꿈을 꾼 것이다. 줄거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린 남자아이한테 쫓기는 꿈이었다. 아이는 울면서 게사코를 쫓아왔고 게사코는 터질 듯한 심장으로 몇 번이나 넘어지며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지진과 이상한 아이 목소리 때문에 악몽을 꾼 것이다. 꿈이라 다행이다 하고 안도한 것도 잠시. 게사코는 벌떡 일어났다. 직감적으로 늦잠을 잤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이지 최악의 아침이었다. 게사코는 텅 빈 집안을 달려서 부엌으로 향했다. 불을 끈 북향 부엌은 음울하다. 물론 엄마와 계부 모두 일찌감치 아침 청소를 하러 나가 집에 없다는 건 알고 있었다. 절의 하루는 청소를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면적이 광대한 만큼 가족이 총출동해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됐다고 해. 대담하게 생각하기로 한 게사코는
텔레비전을 켜고 와이드 프로의 채널을 맞췄다. 그리고 엄마가 끓여놓은 커피를 머그컵에 따랐다. 커피는 졸아든 냄새만 나고 향기는 다 날아갔다. 밥솥에는 정확히 한 그릇 분량의 밥이, 그리고 작은 냄비에는 대파를 뿌린 바지락 된장국이 남아 있었다. 바지락은 단 3개뿐이었다. 게사코는 식탁에 팔꿈치를 대고 졸아든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텔레비전을 쳐다보았다. 식탁 끝에는 계부가 피우는 캐스터 마일드가 있다. 게사코는 하나를 빼서 불을 붙였다. 가슴을 졸이면서 한 모금 빨아본다. 담배 한 갭이 훔친 것만으로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한 방 먹였다는 기분이 들었다. 와이드 프로는 지진 얘기로 들썩였다. 일찍이 아이돌 전문 기획사 소속이었던 남자 탤런트가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며 말했다. 차라리 끝나버리지. 게사코는 속으로 욕지거리를 했다. 이어서 일기예보가 시작되었다. 동생이 좋아하는 글래머 아나운서가 모니터를 몇 번이나 다시 보면서 일기도를 설명한다. 오늘은 다가오는 저기압 때문에 흐린 뒤 비가 조금, 최고 기온 16도, 최저 기온 7도. 5월치고는 상당히 으스스한 하루가 될 거라고 한다. 네, 그렇습니까? 게사코는 하늘을 보려고 일어섰다. 창으로 머리를 내밀어 현관 옆에 세워진 진료소를 엿본다. 진료소라는 이름뿐인 자그마한 가하 건물의 창문은 활짝 열려 있고 쿠션과 베개가 창틀에 널려 있다. 청바지 위에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열심히 진공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이 옆으로 힐끗 보였다. 단발을 동여매고 입술을 빗쭉 내밀었다. 화장기 없는 갈색 얼굴이라 노파로 보였다. 본당은 계부, 절 입구에서 본당까지 이어지는 길은 남동생, 진료소와 마당은 엄마, 주거 공간은 게사코. 청소는 이렇게 분담해서 한다. 애초부터 대단한 일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 하는 대로 놔두고 있는 고등학생 동생은 며칠 전부터 검도부 합숙에 가서 청소도 게사코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컸다. 오전 중에는 엄마와 계부 모두 진료소 일로 바쁘기 때문이다. 게사코의 집은 도쿄 교외에 있는 가난한 절이다. 이름은 혼백사. 듣기 좋지만 수많은 묘에 둘러싸인 게 전부인 볼품없는 절이다. 단가는 몇 없고 유명인의 묘도 전무. 딱히 볼 것도 절의 유래도 없기 때문에 경영 상태는 괴롭다. 그래서 계부가 침구사 자격을 따서 본당 옆에 진료소를 열었다. 그게 뜻밖에도 번성해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바쁠 때는 엄마도 발 마사지를 한다. 절의 본래 업무보다 마사지가 가업이 되어가고 있었다. 절은 엄마의 친정이고 주지인 계부는 대릴 사위다. 당연한 말이지만 게사코와 계부 사이에는 피가 이어져 있지 않다. 엄마는 미혼으로 게사코를 낳고 계부와 결혼해서 게사코와 10살 차이가 나는 동생, 다시 말해서 절의 후계자를 얻었다. 게사코는 27살의 사생아, 동생은 17살의 적자. 먼저 태어나 절에 살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에 자꾸 손해를 본 기분이 드는 것은 내가 사생아이기 때문일까? 게사코의 생각은 언제나 거기에 봉착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눈을 떴을 때 게사코는 끝내 자신의 증오가 꿈에까지 나온 건가 하고 경악하면서 그 사실에 두려워하고 있었다. 17년 전 동생이 태어났을 때 10살이었던 게사코는 남몰래 저기를 불태우며 동생이 무슨 사고로 죽어 주었으면 하고 몇 번이나 바랐다. 실제로 낮잠을 자는 갓난아기인 동생 입가에 이불을 씌우거나 아장아장 걷는 동생을 뒤에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게사코에게 있어서 동생은 계부보다도 더 필요 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누나답게 귀여워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그 때문인지 고등학생이 된 동생은 한층 더 게사코를 멀리하며 무슨 일만 있으면 대들었다. 성장함에 따라 체격이 더 커진 동생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 돼서 게사코의 앞을 막아서고 있다. 나는 고독하다, 무력하다, 불쌍하다. 게사코는 이렇게 한탄한다. 계부가 절에 오기 전에 게사코와 엄마는 안전하고 따뜻한 고체 안에 든 한 쌍의 벌레처럼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외조부가 아직 살아계셔서 절의 경영이나 후계자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어두운 본당 구석이나 잡초가 우거진 마당에서 게사코는 언젠가 친아버지와 만날 날을 그리며 황홀해했다. 엄마는 청춘의 화려한 추억을 반추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외조부가 죽자 엄마는 새로운 주제를 얻기 위해 누군가와 결혼해야만 했다. 호쿠리쿠 지방의 절에서 계부가 온 순간부터 엄마는 게사코의 엄마가 아닌 계부의 아내가 되어 절의 여자로서 아득바득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동생의 출생에 의해 게사코는 결정적으로 절의 방해꾼이 되었다. 다시 말해 새벽녘에 들었던 어린아이의 목소리나 꿈속의 아이는 게사코의 증오를 구현한 것인지도 모르고 실컷 괴롭혔던 동생의 복수인지도 모른다며 게사코는 현실과 맞춰보고 공포를 느꼈던 것이다. 그나저나 이런 우연이 다 있다니 신기하다. 게사코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뭘 거기서 귀여운 척하고 있어? 계부가 불쾌한 표정으로 뒷문에 나타났다. 게사코는 깜짝 놀라서 그쪽을 돌아보았다. 왜 이제야 일어났어? 이제 곧 10시야. 남색 작업복에 남색 버선, 낡은 게다. 휴대전화를 빨간 끈에 매달아 목에 걸고 있다. 덩치는 작지만 어깨가 딱 벌어졌으며 수염 깎아낸 자리도 머리를 민 자리도 퍼렇다. 그 퍼런 색깔이 계부 안에 활활 타는 남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언제 보아도 속이 뒤집힌다. 계부는 55살인 엄마보다 6살 연하인 49살이다. 늦잠 자서 죄송해요. 지진이 났었잖아요. 그때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잤더니 무슨 이상한 꿈을 꾸어서요. 게사코는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계부는 게사코의 어깨 부근을 멍하니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부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는다. 미묘하게 어긋난 것을 본다. 그러면서 언제나 어딘가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 게사코는 진심으로 계부가 거북하고 기분 나빴다. 절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지진은 변명이 안 돼. 자, 얼른 가서 청소나 해라. 절 입구에다가 누가 햄버거 먹다 버려놨더라. 저 10시부터 침 맞으러 예약 손님이 온단 말이야. 절에서 고마운 침을 맞는데 맥도날드 봉지 같은 게 날아다니면 왠지 찝찝할 거 아니냐. 너 그리고 본당 예정표는 보지도 않은 거냐? 11시 반부터 사쿠마시 7주기가 있다고. 게사코, 그리고 본당 화장실 잊지 말고 꼭 청소해라. 꽃도 다 시들었으니까 저기 화단에서 꺾어다가 꽂아두고. 나는 10시부터 침 놓은 후에 곧바로 옷 갈아입고 본당에서 독경이다. 이거 나만 열심히 해서 되겠냐? 가족 모두의 절인데. 일방적인 말에 게사코는 공연히 화가 치밀었다. 게사코가 부르퉁한 얼굴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부의 설교는 끝나지 않았다. 끝나기는커녕 더 흥분한다. 절은 말이다. 오전 7시에는 청소가 다 끝나서 말끔해야 돼. 아침부터 오는 한가한 사람이 많은 거 알고 있잖아.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야무지지 못하니까 네 외조부 때 경영이 어려웠던 거 아니냐.
마음을 다잡고 모두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겠냐? 계부의 말대로 외조부 때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야무지지 못하니까 쇠락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는 질려버렸다. 울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게사코는 항변하지 못한다. 계부의 집안은 호쿠리쿠 지방의 유명한 사찰인 모로 관음이다. 가마쿠라 시대에 조각된 관음상이 유명해서 관광버스도 서는 명소라고 한다. 계부는 그곳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서 별 수 없이 관동 지방의 가난한 절에, 그것도 사생아가 딸린 연상의 여자에게 장가를 온 것이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끊임없이 불평을 흘리는 속 좁은 남자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남자 덕에 먹고 살 수 있게 된 건 분명하다. 어서 가서 어머니 도와드려. 난 오후부터 출장이라 바쁘다고. 계부의 잔소리는 얼마든지 계속될 것 같았다. 게사코는 머그컵을 피우고 일어섰다. 계부가 오후부터 출장이라는 말에 마음이 들떴다. 그렇지. 오늘 새벽 지진 때문에 묘석이 비뚤어졌더구나. 세키 씨에게 전화해둬라. 세키 씨는 절에 드나드는 석공이다. 목에 휴대전화 걸고 있으니까 자기가 전화하면 되잖아. 게사코는 불만스럽게 여겼지만 침구로 절을 일으켜 세웠다고 자부하는 계부는 모든 일에나 의수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것은 계부를 보고 자란 동생도 마찬가지다. 게사코와 엄마가 가정부처럼 사는 건 전부 계부의 사사로운 성공이 원인이었다. 순간 게사코는 새벽에 꾼 꿈이 생각났다. 계부가 어린아이에게 쫓기며 동정을 구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는지 계부가 고압적으로 혼냈다. 뭐가 우스워? 갑자기 웃지 마. 섬뜩하다. 계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도 기분 나쁘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게사코가 8살이 됐을 때 이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게사코를 매정하게 다루며 멸시했다. 쌓이고 쌓인 원한이 몸속에서 폭풍처럼 솟구쳤다. 게사코는 취한 계부가 엄마에게 따지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저의 아버지가 대체 누구야?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생긴 것도 호박 같고 성격도 나쁘다고. 응?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나쁘냐? 정말로 당신 아이 맞냐고?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때의 게사코는 어린 마음에도 애가 탔다. 엄마, 똑똑히 말해줘. 나는 그 유명한 진노 요고로의 자식이라고. 당신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능과 기계가 있는 작가에다가 나를 인지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제발 말해주란 말이야. 호쿠리쿠의 모로 관음 따위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엄마를 사랑했고 엄마가 날 뵌 걸 모르고 헤어진 거라고 제발 말해주란 말이야. 그러나 엄마는 부부 사이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계부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랬다. 계부가 오기 전 게사코와 엄마를 감싸고 있었던 행복한 고치는 진노 요고로라는 작가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인함으로써 형성되는 가슴 설레는 것이기도 했다. 엄마는 게사코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곧잘 이런 말을 했다. 네 이마는 요고로를 꼭 닮았어. 넌 대단한 재능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요고로의 자식이니까. 유전자는 무시할 게 못 되거든. 그러나 엄마의 기대와 달리 게사코는 아무런 장점도 재능도 없었다. 학교 성적은 항상 중간. 문장력은 조금 있지만 추상화하는 능력은 거의 없었다. 운동신경은 제로에 가까웠다. 몸매는 둔중한 순산형. 눈과 눈 사이가 멀어서
사내 아이가 넙치라고 놀려 울며 돌아온 적도 있었다. 애당초 요고로를 닮았다고 해도 요고로 자체가 재능을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성격을 나타내는 건지 알 수 없는 짓궂은 눈매만 매력적이고 생김새 자체는 둥근 얼굴에 못생긴 남자였다. 차라리 닮지 않는 편이 행복할 정도였다. 게사코가 유일하게 남보다 뛰어나다고 몰래 자부하고 있는 것은 망상력뿐이었다. 하지만 그 망상도 실은 유치한 자기만 좋은 것이기는 했다. 예를 들면 요고로가 절에 자신을 찾으러 와서 자신과 엄마를 구해주는 꿈. 게사코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 저택에서 자유롭게 살면서 국제학교에 다니며 영어를 공부해라. 게사코는 요고로의 돈으로 해외 유학을 가서 영어를 배우고 돌아와서 요고로한테 멋진 남자를 소개받고 사랑에 빠져 행복하게 살아간다. 다 커서도 그런 바보 같은 망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누구에게도 없는 재능인지도 모른다. 엄마 말에 따르면 요고로의 첫 결혼 상대는 카사 마치코라는 자산가의 딸이었다고 한다. 그 결혼은 가장 오래 9년간 이어졌다. 마치코와의 사이에는 사내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게사코보다 4살 많다. 두 번째 결혼 상대는 담당 편집자인 아오키 미사키. 이쪽은 단 2년 만에 파국. 세 번째는 그 10년 후 사네치카 마유미라는 이름의 역사 소설가였다. 그것도 2년으로 끝. 그러나 마유미와의 사이에도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마유미가 키우고 있다. 이것은 기록적인 고령 출산이고 아이는 아직 3살이다. 헤어진 남녀는 다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마치코도 미사키도 마유미도 다 짠 것처럼 요고로를 나쁘게 욕했다. 뭐가 싸우는 작가냐? 그 녀석은 소심한 겁쟁이다. 하고 말이다. 모두가 하나같이 요고로는 어느 날 갑자기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했다. 엄마와의 관계는 첫 결혼 전부터 두 번째 결혼까지 사이에 10년간이며 몹시 친밀한 사이였다고 한다. 엄마는 신주쿠에 있던 풍월땅인가 하는 가게에 모이는 유명한 불량 소녀였다. 긴 머리를 가운데서 가르마타서 피스마크가 붙은 머리띠를 하고 두꺼운 아이라인을 그린 당시의 경박한 사진이 아직도 남아있다. 엄마와 요고로는 신주쿠에서 만나 헤어졌다 동거했다를 반복한 끝에 요고로가 무자비하게 엄마를 버리고 첫 결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고로는 이혼한 뒤 컬트 종교단체에 쫓기는 몸이 되자 호스티스로 일하던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굴러 들어왔다고 하니 이보다 더 어이없는 이야기도 없다.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왜 요고로와 결혼하지 않았냐는 게사코의 당연한 질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며 탄식했다. 그 사람은 있지. 여자 이름에 M자가 붙지 않으면 운명을 느끼지 못한대. 어머니의 이름은 카네코, 자신은 게사코. 두 사람 모두 K이다. 외조부가 지었으니 별 수 없지만 확실히 말향 냄새가 나는 시시한 이름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요고로가 엄마와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니 게사코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요고로는 더 고매하고 두뇌가 명석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진노 요고로의 이름이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진 것은 요고로가 어느 불교계 컬트 종교 단체에서 내린 사형 선고에 맞선 결과였기 때문이다. 요고로는 그 종교 단체를 폄하하는 소설을 썼다가 독실한 신자들의 분노를 사서 특히 과격한 원리주의 신자의 표적이 되는 처지에 놓였다. 30년 전쯤의 일이다. 당시 요고로는 24시간 내내 형사의 호위를 받았고 부득이하게 2시간마다 있는 곳을 바꾸는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요고로의 책을 낸 출판사의 사장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요고로는 끝내 붓을 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 책이 얄궂게도 좋은 평판을 얻어서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고 요고로는 붓을 꺾고 싶어도 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역경집필 선언을 했다. 그 용기 있는 행동에 의해서 요고로의 지명도는 단숨에 올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요고로는 최근 게사코와 같은 나이의 여자와 네 번째 결혼을 했다. 상대는 도리스 마토코, 역시 M자가 들어가 있다. 마토코는 조부모대의 영국인의 피가 섞인 아름다운 혼혈로 모델 겸 요리 연구가로서 텔레비전이나 여성지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마토코를 보고 요고로가 한눈에 반한 것이 친해진 계획이라고. 마토코는 어느 인터뷰에서 요고로한테 받은 해리 윈스턴의 3캐럿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자랑스레 내보인 후 이렇게 말했다. 30살이나 되는 나이 차이나 네 번째 결혼이라는 사실이 신경 쓰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 그 사람이 저보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게다가 그 사람은 부인들 모두에게 위자료를 주고 아이들에게도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 나는 그 사람의 진지하고 남자다운 태도에 존경을 느낀다. 또 그 사람이 교단의 사형 선고와 싸워왔다는 것도 나한테는 큰 매력이다. 이런 멋진 작가, 이런 멋진 남성은 그 어디에도 없다. 나는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할 생각이고 그 사람도 일에 더 매진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다. 어쩌다가 그 연예 뉴스를 보게 된 게사코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도 요고로의 자식인데 어째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걸까? 뿐만 아니라 인지도 받지 못하는 건 어째서인가? 내가 여자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어머니의 이름에 M자가 붙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이 슬픈 운명에 작가 요고로는 어떤 끝매듭을 지어줄 것인가? 요고로에 대한 게사코의 동경은 마토코와의 결혼을 경계로 어째서 자신과 엄마만 손해를 보아야 하는 건가 하는 격분으로 바뀌었다. 안전하고 따뜻한 고치가 파괴된 것이다. 게다가 화려한 마토코와 결혼한 뒤 요고로의 생활은 180도 변했다. 제대로 소설을 쓰지 않게 된 대신 나서기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은 화제를 제공하는 최고의 커플이 되었다. 여성지의 소식란에는 반드시 요고로와 마토코의 사진이 있었다. 입생로랑의 새 점포 오픈 행사에 함께 나타났고 루이비통의 패션쇼에도 함께 부랴부랴 참석했다. 마토코와 요고로 커플은 이제 유명인사 중에 유명인사가 돼서 요고로의 작품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이유는 늙은 나이에 마토코의 옷 갈아입히기 인형처럼 구는 요고로가 귀엽다는 것이었다. 절에서 수수하게 사는 게사코가 부르퉁해진 것도 무리는 아니다. 두 사람이 참을 수 없이 신경 쓰였던 게사코는 여성지와 주간지, 인터넷 등으로 꾸준히 요고로를 쫓다가 어느새 버젓한 요고로 팬으로 성장했다. 이제 게사코가 모르는 것은 거의 없다. 사는 곳, 집 전화번호, 매니저의 이름, 타고 다니는 차의 모델 등등. 아무리 해도 알 수 없는 것은 휴대전화 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 정도였다. 계부가 진료소에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게사코는 담배를 한 갭이 더 훔쳐 피웠다. 이대로는 불목하니 노름만 하다 죽을 것 같아서 속이 답답했다. 그러나 사생아에다가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는 처지라
집을 나갈 용기도 없다. 게사코는 혀를 찼다. 실례합니다. 집 뒷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게사코는 놀라서 급히 담배를 껐다. 계십니까? 하고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별 수 없이 문을 열자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검은색 정장에 폴로 셔츠를 받쳐 입고 자이언츠 야구단 모자를 쓴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빼빼 말랐고 키가 크고 턱은 뾰족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게사코가 경계하면서 물었다. 실례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어서요. 남자는 힐끗 안을 엿본 뒤 매끄러운 어조로 말했다. 주간지 같은 것을 말아서 들고 있는데 잘 보니 골프 잡지다. 남자는 모서리가 달아 찢어진 골프 잡지로 박자를 맞추면서 지절지절 막힘없이 짓거렸다. 대개 마당을 보았는데요. 독초만 있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부순나무, 그리고 알고 계실 바곶. 이건 맹독이라 이시가키 섬에서는 캡슐에 넣어서 먹여 부인을 죽인 사람이 있었을 정도예요. 다음으로 주목. 이 주목은 좋은 목재지만 빨간 열매가 위험하죠. 색깔이 예뻐서 아이들이 곧잘 따먹으니까요. 그리고 은방울꽃 말인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우물 옆에 심다니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뭐 철이 지났으니 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래서야 수선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수선은 말이죠. 이게 가장 위험해요. 독이 듬뿍 들었거든요. 만지기만 해도 염증이 생깁니다. 꽃꽂이를 하다가 손에 염증이 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전혀 엄청 놀랐어요. 이 독초가 이렇게나 다양하게 심어져 있는 절은 흔하지 않으니까요. 원래 절의 본분은 사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 반대니까 위험하다 싶네요. 남자는 게사코를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거 누가 심은 겁니까 대체?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게사코는 거짓말을 했다. 바곶과 수선, 은방울꽃은 재작년에 자신이 심은 것이다. 독초연구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읽고 종자를 사왔다. 언젠가 우선은 계부에게, 그 다음 동생에게 먹일 것을 꾀하면서 말이다. 그럼 이곳이 바로 독이 있는 절이로군요. 그래요, 독절이네요. 남자는 자신의 말에 흥분해서 독절 독절하며 희색을 드러냈다. 게사코는 심약하게 눈을 돌렸다. 몰래 심은 건데 큰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면 계부가 몹시 화를 낼 것이다.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게사코가 앞으로 절에 계속 머물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세요. 게사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스스로도 기가 약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전곡을 찔렀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는 헤헤 웃으며 게사코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게사코는 겁을 내면서 진저리를 쳤다. 또 머리가 이상한 놈이 왔다. 절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상한 괴짜나 거린을 불러 모으나 보다. 그건 그렇고 전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남자는 그것이 게사코의 책임인 것처럼 고자세로 말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막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고 집에는 뭐 먹을 게 없어요. 게사코는 변명한 후 전기 밥솥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근데 밥이라도 괜찮으시면 좀 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이 밥보다는 돈을 좀 주시죠. 1,000엔이면 됩니다. 남자가 골프 잡지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이 남자도 절에서 돈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류다. 아무리 종교 법인이라고 해도 자비심만 가지고 운영이 될 리가 없는데 말이다. 빚을 못 갚아서
남의 손에 넘어가는 절도 많았다. 게사코는 곤혹스러워하면서 시선을 비꼈다. 이럴 때 엄마는 먹을 걸 줘서 돌려보낸다. 계부는 적당한 설법으로 상대를 얼떨떨하게 만들어 보낸다. 동생은 항상 그 자리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잡혀서 고생하는 것은 언제나 둔한 게사코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남자는 운이 좋았다. 게사코가 망설이고 있자니 남자가 골프 잡지로 입가를 가리면서 소곤거렸다. 천엔 주면 좋은 거 가르쳐 줄게요. 좋은 거라뇨? 당신에게 도움이 될 아주 좋은 거예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게사코는 식기선반 서랍에 든 지갑에서 1,000엔짜리 지폐를 뽑아냈다. 남자는 기쁜 듯이 보고 있다. 게사코가 1,000엔 지폐를 남자의 손바닥에 쥐어주자 남자는 문 뒤에서 뭔가를 잡아다가 바싹 당겼다. 그것은 놀랍게도 남자에게 팔이 잡혀 낡은 인형처럼 나타난 것은 어린 남자아이였다. 아이는 서너 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쌀쌀한 날씨에 지저분한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이런 불쌍한 차림새였다. 너무 큰 티셔츠와 반바지는 어느 유치원의 체육복인 듯 사이좋게 라는 글자가 박혀 있다. 아니나 다를까 신누런 콧물을 흘리고 있고 벌건 뺨에는 눈물 자국인지 검은 줄이 2줄 그려져 있었다. 게사코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남자아이. 지진 중에 들었던 목소리는 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을까? 악몽에 어린 남자아이가 나와서 그 우연 때문에 떠올랐던 건데, 생각을 해보니 이 부자가 게시코의 방 처마 아래서 노숙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일 것이다. 지진에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게 분명하다. 그 목소리를 들어서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다. 아줌마, 돈 주세요. 아이는 아빠로 보이는 그 남자가 시킨 건지 더듬더듬 말하며 불쌍하게 게사코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가느다란 눈끝이 들려 올라간 데다가 입술이 두꺼운 게 귀염성 없게 생겼다. 돈 아까 줬잖아. 근데 좋은 거라는 게 뭐예요? 실은 말입니다. 아가씨, 이 아이는 폭탄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상당한 정도의 위력이 있거든요. 자위대에 팔아넘길까 생각하고 있을 정도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자, 이걸 좀 보십시오. 남자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저분한 수첩을 꺼내 안에서 사진 한 장을 집어 게사코에게 보여주었다. 아주 잠깐이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는 아이 옆에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합성 사진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사고 현장 같은 꺼림칙한 분위기가 느껴져서 게사코는 저도 모르게 작은 비명을 질렀다. 이거 진짜예요? 어이, 진짜죠. 그럼 이 아이가 울면요 독초보다 불길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어찌된 영문인지 얘가 울면 사람이 죽어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머리를 매만졌다. 아이는 사진을 보고 싶은지 앙상한 팔을 들었지만 남자는 빼앗기지 않게 얼른 수첩 안에 집어넣어 버렸다. 이건 꿈이 아닌가? 게사코는 흥분을 감추고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다. 아이, 못 믿겠어요. 믿지 않아도 좋아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잘 들으세요. 아까 그 사진 속의 여자는 이 아이의 엄마입니다. 참 못된 여자였죠. 학대와 방치로 이 아이를 혹독하게 괴롭힌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남자는 수첩을 넣은 바지 뒷주머니 부근을 손으로 툭 쳤다. 게사코는 고개를 저었다. 왜 이런 허튼 소리를 들어주고 있는 걸까? 바빠 죽겠는데. 네네, 그러세요? 안 믿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10만 엔만 주시면 이 아이를 빌려드릴 수 있어요. 아가씨에겐 독초가 필요한 거죠?
그것보다 이 아이가 더 효과적일 거예요. 하지만 개사코는 못 들은 척하고 식기 선반 위에 두었던 과자 봉지를 아이에게 내밀었다. 어차피 엄마가 동생 주려고 사둔 거라서 아깝지 않았다. 이거 받고 그만 돌아갔어요. 남자는 진이를 몰라준다는 양 불만스레 입을 비쭉 내밀었지만 개사코는 개의치 않고 과자를 내밀었다. 아이는 꿀꺽 침을 삼키며 과자를 쳐다보더니 초점이 맞지 않는 졸린 눈으로 짓거렸다. 아줌마, 예뻐. 그러자 남자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개사코는 저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의 비아냥이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 어서 가지 않으면 주지가 돌아올 거예요. 개사코는 일부러 진료소 쪽을 살피는 척했다. 남자는 그제야 포기하고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네, 뭐 필요하게 되거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사코는 네네 하고 대답하며 두 사람을 쫓아내고 문을 닫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절 입구를 향해 걸어간다. 어서 나가. 에이, 천엔 손해봤네. 개사코는 세수도 하지 않고 절 입구에 떨어진 맥도날드 봉지를 치우러 나갔다. 음료수 용기 뚜껑이 벗겨져서 양모 제키 소매에 남은 콜라가 튀었다. 개사코는 불쾌한 마음에 신경질을 부리고 싶었다. 쓰레기를 겨우 다 치우고 절 입구에서 본당까지 이어지는 긴 돌바닥을 대빗자루로 쓸기 시작하자 양쪽에 자리 잡은 많은 묘들이 개운치 않게 느껴졌다. 오래된 묘석은 바람에 쓸렸고 어느 묘 뒤에나 공약을 위해 경문을 적어 세운 갸름한 나무 판자가 음침하게 잔뜩 꽂혀 있다. 묘지 청소는 일주일에 한 번 엄마와 돈을 주고 시키는 노인 둘이서 하는데 계부는 언젠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노인을 해고하고 자신에게 도우라고 시킬 것이었다. 절에 있는 한 영원히 청소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았다. 어째서 이런 가난한 절 같은 데에서 태어난 걸까? 개사코는 눈물이 났다. 그에 반해 파티나 인터뷰에 다니는 자신의 생부 요고로의 인생은 화려하고 타인에게 주목받으며 사방에서 떠받들어준다. 어쩌면 요고로의 딸로서 다른 인생이 있지 않았을까? 개사코는 빗자루를 쥐고 서 있는 자신이 불쌍해졌다. 그때 갑자기 시선을 느낀 개사코는 뒤를 획 돌아보았다. 본당 뒤편에 아까 그 부자가 서 있는 것이다. 개사코의 모습을 본 두 사람은 민첩하게 몸을 숨겼다. 이대로 경내에 눌러앉을 셈인지도 모른다. 계부에게 일러줄까 생각했지만 그랬다가는 생각 없이 돈을 내준 것과 독초를 심은 것이 들통날지도 모른다. 개사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협박을 듣고 친절하게 대해준 것이 후회되었다.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수고하네. 오늘 지진 참 무서웠지. 절 입구로 신도인 할머니가 들어왔다. 부설 진료소에서 계부에 버퍼가 딸린 침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이다. 개사코는 꾸며낸 웃음을 지으며 그 자리를 넘긴다. 어머나, 묘 무너진 것 좀 봐.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겠네. 할머니가 눈썰미 좋게 묘석을 가리켰다. 세워져 있던 오래된 묘석이 옆에서 거대한 망치로 때린 것처럼 어긋나 있다. 개사코는 석공에게 알리는 것을 잊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절 부엌으로 달려가려다가 귀찮아져서 오후에 하자고 생각하다가 혀를 낼름 내밀었다. 계부가 오후부터 출장을 간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동생도 합숙 가고 없으니까 오늘 밤은 오랜만에 길을 펼 수 있을 것 같다. 진료소에서 엄마가 지친 표정으로 나타났다. 머리를 묶은 고무줄에서 삐져나온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야윈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기미투성이 갈색 얼굴은 누가 어떻게 보아도 도리스 마토코 쪽이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더 매력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너 늦잠 잤다며? 아버지 화내시더라. 엄마는 게사코를 보자마자 꾸짖었다. 1년 내내 이렇게 청소만 하는데 가끔씩 늦잠 좀 자는 게 뭐 어때서요? 게사코는 반항적으로 말대답을 했다. 최근에 엄마는 자꾸 계부 편만 드는 것 같다. 게다가 요가를 시작한 탓에 채식이니 정신성이니 하는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언젠가는 진료소에서 요가도 가르치려는 꿍꿍이일 것이다. 그렇게 더뎌서야 어디. 시간 없다. 내가 할게. 엄마는 게사코에게서 대빗자루를 빼앗아 들고 돌바닥 위에 쌓인 모래먼지를 쓸기 시작했다. 근데 엄마, 본당 뒤에 이상한 부자가 있어요. 노숙자 같아요. 놔둬라. 금방 가겠지. 계부에게 이르면 경찰에 전화하라고 할 터였다. 게사코는 본당 청소가 하기 싫어서 엄마 옆을 알짱거렸다. 근데 엄마, 주지는 오후부터 출장이라면서요? 연구에 합숙이라나? 육아와라에 묵는다더구나. 엄마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회란 것은 사찰 경영 연구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계부는 거기에 운영위원이었다. 빈곤한 저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한 경영 전략을 세우거나 지도하는 모임이다. 예를 들면 바자회 여는 법, 여성에게 인기 있는 정진 요리 만드는 법, 단가를 컴퓨터로 관리하는 법, 합리적인 장례식을 치르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계부는 업계지에 성공한 인물로 몇 번이나 소개되었다. 득의양양한 얼굴로 마이크를 주는 계부의 모습을 상상하며 게사코는 비웃었다. 마사시도 없고 잘 됐네. 마사시는 동생의 이름이다. 하, 이 녀석도 M으로 시작하네. 게사코는 불쾌해졌다. 오늘 밤은 제멋대로 요거로도 하니까 엄마 술이라도 마셔요. 제멋대로 요거로라는 것은 밤에 하는 뉴스 프로그램 안에 편성된 것인데 매주 한번 진노 요고로가 나와서 자기 멋대로 떠드는 코너였다. 엄마는 계부가 아는 게 두려워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라, 그 사람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니? 재미있대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구나. 나랑 만났을 무렵에는 신주쿠에서 히피 흉내를 내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정해주마, 파괴해주마 하면서 땅땅대고 있었는데 엄마가 쿡쿡 웃었다. 순간 엄마의 얼굴에 젊음이 되살아나서 게사코는 유쾌해졌다. 오랜만에 엄마와 요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치를 다시 만들어도 좋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는 진노 요고로가 나와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짓거려댔다. 오늘은 빨간색과 노란색의 화려한 무늬가 박힌 알로하 셔츠의 청바지였다. 목이 넓게 파인 셔츠와 적당히 물이 빠진 청바지가 요고로를 젊어 보이게 했다. 머리는 벗겨졌지만 센스 있는 복장과 예리한 눈매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고이즈미의 야수군이 참배 말입니까? 막 그거 표 벌려고 하는 것일 뿐 이야기할 가치도 없어요. 문제는 말이죠. 일본인의 신앙을 바보 취급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참배를 하고 싶으면 조용히 갔다 와야죠.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건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초에 야스쿠니 참배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어째서 야스쿠니 신사가 고이즈미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건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하더군요. 저는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는데 말이죠. 그게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매일 겁에 질려서 살아보세요. 아주 미칩니다.
게사코는 묵묵히 친아버지라는 인물을 주시했다. 서절한 구민법으로 적자가 아닌 아이를 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신은 요고로에게 인지도 되지 않은 사생아다. 넌 어째서 날 사생아로 만든 거냐? 인지되어 인정받은 장남은 요고로의 돈으로 파리 유학을 다녀와서 지금은 유명한 건축가가 되었다. 게사코는 분노를 조용히 억누르면서 침착하지 못하게 두리번거리는 텔레비전 속의 요고로의 눈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요고로 씨는 이제 안전하시잖아요? 하고 여성 해설자가 물었다. 요고로는 분노가 치솟았는지 알로하 셔츠의 단추를 쥐어뜯을 기세로 불을 뿜었다. 그 말 열받는데요. 안전한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글쟁이는 말이죠. 평생 위험한 거예요. 표현한다는 건 싸우는 거니까요. 당신처럼 화장을 떡칠해서 나이 속이고 나불나불 짓거리는 재주밖에 없는 여자랑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자 여성 해설자가 요고로 씨 기운이 넘치시는군요. 말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라면서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요고로는 희죽 웃었다. 이거 성희롱이란 말입니까? 그럼 고소하세요. 이 프로그램 그만 나오면 됩니다. 난 프로듀서가 좋을 대로 말해달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기 좋을 대로 멋대로 한다는 건 말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것 또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밉살스럽기 그지없었다. 황당해서 말을 잃은 여성 해설자가 클로즈업 되었다. 저 사람 저러고 있구나. 꼭 탤런트 같네. 엄마가 잠옷 경멸스럽다는 표정으로 감상을 말했다. 열심히 요고로를 보고 있던 게사코는 엄마의 태도에 실망했다. 멋있어요? 꼴만 사납다. 기상이 빠른 엄마는 이미 프로그램에 관심을 잃은 듯 하품을 참지 못한다. 하지만 제 친아버지잖아요. 어째서 요고로는 저를 인지해 주지 않을까요? 엄마는 게사코를 힐끗 보았다. 그 눈에 연민의 기색이 깃들었음을 깨닫자 게사코는 화가 치솟았다. 엄마, 요고로 얘기 사실 맞죠? 유감이지만 사실이다. 유감이라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 친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요, 이제 지긋지긋하다고요. 이 절에 있는 거요. 확 나가버리고 싶어요. 그럼 나가면 되지 않니? 아무도 안 말린다. 엄마는 열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주무르면서 지쳤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같은 사생아는 아무 데서도 써주지 않는다고요. 엄마, 너무 무책임해요. 네가 게으른 것뿐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딨니? 넌 그냥 내가 주지랑 결혼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엄만 다 알아. 엄마는 질렸다는 표정을 지었다. 게사코는 소주를 쭉 들이켰다. 엄마와 자신이 틀어박혀 있던 고치는 진작에 사라지고 없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잘난 척하면서 날 무시하고 진짜 싫어요. 하지만 요고로는 대단해요. 전 요고로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거든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었다. 요고로가 나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집이 절이었기 때문이야. 에미니, 케인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절인 여자와 결혼을 하면 요고로가 휘말려든 종교 문제가 더 복잡해지잖아. 그게 싫었던 거지. 자기 목숨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널 인지해달라고 애원했는데 끝내 거절하더구나. 사내 아이도 아니고 우리 종파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지레 짐작당하는 게 싫었던 거지 뭐. 단지 그뿐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의지로 널 낳기로 한 거야. 그런 인간한테 머리 숙이면서까지 인지받는 건 좀 거슬렸거든.
요고로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사람 가운데 인간으로서나 남자로서나 상당히 비열한 쪽이라고 생각해. 엄마는 지금까지 좋은 말만 해줬잖아요. 제 이마가 요고로를 닮았다느니 글을 쓰는 재능이 있는 게 아니니 뭐 이러면서요. 게사코가 물고 늘어졌다. 그거야 네가 가엾어서 그랬지. 비열한 남자의 자식이라는 말은 듣기 싫을 거 아니겠니? 너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지만 난 주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 빈곤한 처를 멋지게 일으켜 세웠고 또 그 사람은 부지런하잖니? 너한테도 한 번도 집을 나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말이야. 자기 자식으로 차별 없이 대해주고 있다고. 너는 요고로 얘기만 하지만 네 아버지는 주지야. 주지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편이 네 행복이 약속되는 길이라고 엄마는 생각한다. 게사코는 분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었다. 배신자라는 말이 떠올랐다. 요고로를 이렇게나 나쁘게 말하는 엄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엄마는 취했는지 바닥에 벌러덩 누웠다. 게사코는 일어나서 누워있는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은 틀림없는 요고로의 자식인데 요고로를 나쁘게 말하다니 엄마가 몹시 싫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도 엄마도 자신을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체온이 급격히 식어가는 것처럼 게사코의 안에서 열기 덩어리가 사라져갔다. 대신에 무언가를 부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흉포한 분노가 게사코를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는 해도 밤의 묘지는 으스스하다. 게사코는 경내를 돌아다니며 노숙자 부자를 찾았다. 찾아낸 부자는 본당 마루 밑에 들어가 있었다. 땅바닥에 빈틈없이 종이 상자를 깔고 모포를 푹 뒤집어 쓴 게 의외로 쾌적해 보인다. 아저씨, 이런 데서 안 추워요? 게사코가 깨우자 남자는 놀란 얼굴로 실눈을 떴다. 아이는 남자의 품에서 잠이 든 모양이다. 내일 아침까지라면 저기 진료소에 가서 자도 돼요. 오전 동안은 주지가 없으니까 괜찮거든요. 게사코는 열쇠를 보여주었다. 남자는 반신반의한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게사코가 억지로 남자의 팔을 잡자 반쯤 포기한 것처럼 잠든 아이를 안고 따라왔다. 게사코는 진료소 자물쇠를 열어 부자를 안에 들였다. 진료소는 다다미 바닥에 얇은 이불도 있고 세면대와 화장실도 딸려 있다. 남자는 안도한 것처럼 감사 인사를 했다. 어휴, 고맙습니다. 그럼 하룻밤만 빌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곧 나갈게요. 그래요. 당신들이 있는 게 들통나면 주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동안만이에요. 게사코는 다시 다짐을 시켰다. 다음 날 아침 진료소에 가보니 남자는 대야에 물을 떠서 아이의 얼굴을 씻기고 있는 참이었다. 게사코는 주먹밥과 삶은 달걀을 내밀었다. 어휴, 이거 고맙습니다. 어제 낮 마당의 독초에 대해서 불평을 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남자는 비굴하게 몇 번이나 인사를 했다. 아이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인지 졸음이 덜 깬 것처럼 멍하다. 이 아이 아들인가요? 몇 살이에요? 이제 막 3살 됐어요. 이것도 참 올해는 못할 짓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입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기는 한데 아이가 딸려 있어서 그것도 어렵고 했어요. 푸념이 이어질 것 같았다. 게사코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무리에서 마련한 10만 엔이었다. 오늘 오후에 이 아이 좀 빌려주실래요? 남자는 게사코의 청을 한 점의 동요도 없이 듣더니 무슨 물건이라도 되는 양 그러십시오 하고 아이를 내밀었다. 아이는 얼굴에서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게사코의 품에 쏙 들어왔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자 남자가 희죽 웃었다. 울리면 됩니다. 울리면. 그러면 반드시 그 말을 하니까요. 그것으로 한 방에 끝나죠. 그 말이라는 게 뭔데요? 게사코는 불안해졌다. 이야기가 다르지 않은가? 남자는 교활하게 눈을 돌렸다. 그걸 들으려면 10만 엔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은 더 없다. 근심에 잠긴 게사코에게 남자가 속삭였다. 저 금고에서 가지고 오면 어떨까요? 10만 엔 정도는 있겠죠. 하지만 금고의 비밀번호는 주지밖에 모른다. 남자에게 속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이제 하지 않는다. 동생은 합숙, 엄마는 요가를 하러 외출한다. 기회는 오늘밖에 없는 것이다. 무리예요. 돈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게사코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참. 남자는 생각에 잠겨 진료소 천장을 쳐다보았다. 천장은 돈이 든다고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이 아이를 울게 하는 동안은 귀를 막고 계세요. 그랬다가 울음이 그쳤을 무렵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저는 오후가 되면 빠찍고라도 하러 갔다가 저녁 무렵에 돌아올 테니까 뭐 그 사이에 제가 빌려드리죠. 괜찮을 겁니다. 분명히. 남자는 유난히 친근하게 게사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본당 뒤에서 게사코는 손을 잡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선체로 꾸벅꾸벅 좋을 뿐 울 낌새를 보이지 않는다. 게사코는 아이의 정강이를 꼬집었다. 아이는 화들짝 놀라서 눈을 뜨고 게사코를 보더니 불신감을 내비쳤다. 겁을 내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도둑고양이 새끼 같았다. 게사코는 웃어 보이면서 미안 하고 말한 다음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서 주었다. 입에 사탕을 넣은 아이는 곧바로 땅에 다시 뱉더니 사탕에 흙을 묻히며 놀기 시작했다. 게사코는 더럽다 생각하며 일어섰다. 그냥 놔두었다가는 흙 묻은 사탕을 입에 넣을지도 모르지만 계속 아이를 보는 것은 사양이었다. 이미 오후 2시가 넘었다. 서두르지 않으면 엄마가 돌아온다. 겨우 절 입구에 택시가 와서 섰다. 어묵이니 건어물 같은 토산품을 든 계부가 큰 소리로 웃으며 돈을 내고 있다. 목소리가 크다는 건 기분이 좋다는 증거였다. 계부가 납작한 돌이 깔린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아이의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가능하다면 밖에서 죽어주는 것이 고맙기 때문이다. 아줌마, 추워. 아이가 더듬더듬 게사코에게 호소했지만 게사코는 그 말을 들어주는 대신 아이를 길로 밀쳐내고 본당 뒤를 향해 달렸다. 두 귀를 꽉 막고 낌새를 살핀다.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고 돌 위를 대굴대굴 구르더니 이윽고 울상을 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울음을 터뜨릴 징조였다. 아이는 외톨이가 된 것을 알고 그제야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게사코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부터 자신의 반생을 건 장대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이는 큰 소리로 울고 있다.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는 없지만 죽는 게 무서우니까 할 수 없었다. 절 앞에서 이쪽을 향해 오던 계부가 우는 아이를 발견하고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마도 게사코를 찾는 것일 것이다. 계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이에게 다가갔다. 우는 아이 앞에서 계부가 뭐라고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계부는 귀찮다는 듯이 두 손에 든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자 아이가 뭐라고 외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계부가 경악한 표정으로 픽 고꾸라졌다. 거짓말 아냐? 게사코는
놀라서 눈을 부릅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말 죽어버린 걸까? 계부는 쓰러져서 꼼짝도 하지 않는다. 설마 정말로 죽다니. 만에 하나 성공을 하면 동생에게도 시험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반쯤은 농담이었다. 재미있는 실험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계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빙글 돌아앉아서 여기저기를 둘러본 끝에 알맞은 장난감을 찾아냈다는 듯이 어묵이 든 플라스틱 통을 잡고 열려고 끙끙댄다. 울음을 그치면 다가가라고 저의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나. 게사코는 살그머니 길로 향했다. 이리 와, 돌아가자. 게사코가 아이를 불렀다. 그러나 아이는 통을 여는데 정신이 팔려 돌아보지도 않는다. 게사코는 손짓하며 아이를 불렀다. 어서 오라니까. 아이는 한번 힐끗 돌아보았지만 신누런 콧물을 빨아들이고 더러운 흙투성이 손가락으로 다시 통에 매달린다. 누가 오면 큰일이다. 게사코는 조바심을 내며 재촉했다. 어서 빨리. 아줌마 그냥 간다. 아이가 겨우 돌아보았지만 아직 몸을 움직이지 않아서 게사코는 애가 탔다. 빨리 안 오면 아빠가 어디로 가버릴 거야.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그렁거렸다. 그러고는 바로 울음을 터뜨리면서 외쳤다. 아빠 어딨어? 게사코는 심장에 격심한 통증을 느꼈지만 놀랄 사이도 없이 숨이 끊어졌다.